네, 이제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5주차 수업은 데이터 주도 학습, 손실함수, 미니 배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1주차 때죠.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기계학습은 기계가 정답 데이터에서 특징을 발견하고 정답을 판별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제의 답을 예측하는 거라고 그랬죠. 딥러닝은 그 중에서 이 특징을 발견하는 방식을 신경망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딥러닝과 기계학습을 실제로 학습하는 데에서 보면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뭐 반드시 이런 건 아닌데 대체로 이런 특징을 지녀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은 요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O라는 정답 값을 예측하기까지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특징을 발견해요. 그래서 O 보면은 요런 획, 요런 획, 요런 획, 요런 획들의 조합이다 해서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은 요런 획들의 조합을 갖추고 있으면 O다. 이렇게 이제 판별하는 반면에 신경망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요 입력 이미지를 집어넣으면은 바로 요런 숫자 5가 나오기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과정을 이 신경망이 다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신경망을 이제 복잡하게 이제 설계를 해야겠죠. 근데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요 신경망보다는 조금 더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하는 부분이 조금은 제약돼 있어요. 일부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을 일부 차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망으로 가기까지의 어떤 과도기적인 기술이라서 일부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을 넣고 그 나머지 부분을 기계학습, 일부분을 기계학습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기계학습 부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정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신경망 같은 경우는 엔드 투 엔드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종단간 기술. 네. 이렇게 이제 신경망이 이제 뭐 조금 더 배우다 보면 신경망이 중간에 이렇게 사람이 발견하는 특징을 넣고 신경망을 중간에 넣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 교재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특징을 발견해 가지고 값을 도출해내는 거. 신경망은 그 특징을 잡아내는 거를 신경망을 통해서 한다. 딥러닝 같은 경우는 신경망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딥러닝이다. 그리고 요거를 사용하는 요 포션 같은 경우는 기술마다 다르다. 데이터마다 다르다라는 거. 근데 대체적으로 기계학습은 과거에 주로 이제 연구하던 학문이라서 좀 과도기적인 면이 있다.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은 일부 넣어서 기계학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답을 유추해내는, 도출해내는 방식이 그 기존 연구에서 이제 많이 쓰였고 신경망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 기술이다 보니까 이 종단간 훈련하는 방식이 엔드 투 엔드 러닝 방식이 성능이 훨씬 좋거든요. 예. 그래서 신경망 같은 경우는 최근 기술이라서 이렇게 종단간 이 해당 사람이 발견한 특징을 가능한 배제하고 기계가 다 학습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대체적인 흐름이다. 신경망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기계학습이나 신경망이나 규칙을 사람이 만드는 방식에서 기계가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기존에는 사람이 어떤 획, 이런 특징,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은 기계학습과 신경망 같은 경우는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신경망이나 어떤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그걸 학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특징을 잡아내는 그 알고리즘을 설계해 낸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나눠야겠죠. 앞에 엠리스트 예제에서도 봤듯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선 훈련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모델을 결정하는 특징, 요거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라는 거는 신경망에서 보면은 신경망 가중치겠죠. 이 최적의 신경망 가중치 값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요거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거죠. 반면에 시험 데이터는 앞서 훈련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예요. 주의할 점은 이 시험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는 겹치면 안 돼요. 시험 데이터가 적절한 정확도, 객관적인 정확도를 값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와 독립된 어떤 겹치는 부분이 없는 데이터여야지 이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었던 문제라고 하면은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신경망 학습을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자, 왜 이렇게 하는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로부터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내기 위해서 풀어내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은 범용 능력이라고 그래요. 제너럴라이제이션, 범용 능력. 만약에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가 같거나 유사하면은 다른 시험 데이터에는 취약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고는 처음 본 데이터에 대해서 시험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생소하고 틀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원리를 학습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의 변이에 있어서도 이렇게 적응적으로 잘 풀 수가 있는데 문제에 치중되면은 문제의 형태에 치중되면은 그 시험 데이터에서는 잘 풀 수 있지만 다른 시험 데이터에서는 취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재사용하거나 겹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데이터에만 한 데이터셋에만 지나치게 최적화된 상태를 오버피팅이라고 그래요. 오버피팅.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버피팅.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하다 보면은 사실 오버피팅과의 싸움이에요. 오버피팅. 오버피팅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고 이게 성능 저하의 주 원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버피팅은 동일어로 과적합, 과대적합, 과적응이라고도 불립니다. 예. 그래서 오버피팅은 한 데이터셋에만 지나치게 최적화된 상태다. 참고로 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적화가 덜 된 상태, 공부가 덜 된 상태, 학습이 덜 된 상태를 뭐라고 하겠어요? 예, 요거의 반대말 언더피팅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언더피팅은 좀 더 학습을 진행하면 돼요. 에폭을 뒤에 나오지만 에폭이라는 게 있는데 학습을 더 진행시키면은 요 언더피팅이 해결돼서 오버피팅과 그 중간 상태로 갑니다. 그 오버피팅도 아니고 언더피팅도 아니고 적절하게 학습이 된 상태. 그거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다라는 거고 더 학습이 되면은 그 데이터셋을 외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오버피팅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와 오버피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요 단어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손실함수에 대해서 봅시다. 신경망 학습에서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가 손실함수입니다. 비용함수라고도 하고요.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하고요. 자, 근데 이거 잠깐 생각을 해볼게. 신경망에서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로 뭐를 볼까요? 그러니까 뭐 손실함수를 보지만 원래는 뭐를 봐야 될까요? 앞에 엠리스트 예제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뭐를 봤죠? 매트릭으로 평가 그 지표로 정확도를 봤죠. 원래는 정확도를 봐야 돼요. 신경망 학습에서 학습이 잘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래 정확도를 봐야 되는데 정확도 함수가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습이 거의 안 돼요. 예. 그래서 대타로 찾은 게 손실함수예요. 손실함수. 예. 그래서 이 손실함수를 그래서 쓰는 거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 뒤에 한번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 손실함수의 대표적인 종류가 평균 제곱 오차 방식과 교차 엔트로피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평균 제곱 오차 방식과 교차 엔트로피. 영어로 하면은 민 스퀘어 에러 방식,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방식. 예, 이거가 있다.
그래서 우선 손실함수 MSE부터 볼게요. 민스퀘어 에러 방식. 평균 제곱 오차예요. 뭐냐면은 요게 정답이고요. 요게 추론한 값이에요. 정답과 추론한 값 간의 차이. 요거를 제곱을 합니다. 요거를 빼서 제곱을 해요. 그거를 그리고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이제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에러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추론 값이고요.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 값으로 도출된 소프트맥스 출력값. 그다음에 요게 정답값. 예. 둘 다 정답은 0, 1, 2에 있습니다. 요게 2에 대한 확률이 70%. 요거는 정답이 2니까 원활 인코딩으로 하면은 여기가 1.0이고 나머지는 0이겠죠. 요거를 빼서 제곱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2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2분의 1을 해주고 서메이션을 하죠. 0.1에서 0 빼고 0.1에서 0 빼고 제곱하고 0.7에서 1.0 빼고 제곱하고 하면은 0.06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민스퀘어 에러 MSE 방식의 값 도출 방식이에요. 0.06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오차가 작을 경우, 다시 말해서 오차니까 오차는 작을수록 좋겠죠? 0에 가까워질수록 정답에 더 가까워진다. 다시 말해서 이게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y 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0, 0, 1, 0, 0, 0, 0, 0 이렇게 요거랑 똑같이 나오면은 요 MSE가 0이 되겠죠? 네. 그렇게 요 손실함수 값이 도출된다. 요 값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엠리스트 숫자 인식 결과에 대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결과값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요 결과값 1, 2, 3이 있어요.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0.5, 여기가 1,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는 여기가 0.9, 나머지가 0.5, 0.5, 여기가 1. 똑같이 0, 1, 2의 답이 있는데 하나는 0.5고 하나는 0.99, 하나는 0.9인데 한 곳에 에러가 집중돼 있고 요거는 에러가 좀 분산돼 있고 요거는 정답에 해당하는 값이 갱신이 이제 0.5를 맞춘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압도적인 편이고 이럴 경우에 MSE 값이 어떤 값이 제일 크고 어떤 값이 제일 작을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면은 0.9가 1.0이랑 요게 더 가까우니까 요 두 개가 더 MSE가 작겠죠. 요거는 아무래도 클 거고 이 둘 중에서는 이제 뭐가 더 클까? 요 수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걸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한번 짜볼게요. 자, 우선 MSE 요 함수를 한번 파이썬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요렇게 만들 수 있겠죠. 0.5 곱하기 numpy 썸을 하고 y에서 t를 빼고 제곱을 해서 서메이션을 한다.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MSE 공식이죠.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y와 t를 1, 2, 3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을 정의를 하고요. t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MSE에 y와 t 값을 numpy 어레이로 해가지고 넣으면은 값이 0.145가 나옵니다. 요거는 MSE 결과가 0.145가 나온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0.0, 0.0, 0.9 이렇게 넣고 t도 이렇게 넣고 해서 MSE를 구해보면은 요건 뭐가 나와요? 0.007 요것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해보면은 0.009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이제 작은 수치긴 한데 요게 조금 더 큰 결과값을 갖는 거죠. 요게 MSE가 에러가 더 큰 거죠. 이게 0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프트맥스 결과가 정답값이 커야 되고 정답값이 1에 가까워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정답 이외의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몰려 있기보다는 균일하게 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에 큰 데이터 값이 몰려 있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정답 값이 꽤 크죠. 근데 이거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정답 값이 좀 낮죠. 아무래도 이 첫 번째 값은 이제 당연히 커야 되지만 두 번째 있는 값도 작아야 된다.
라는 게 이 MSE를 좀 높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MSE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요 추론값이 어떤 형태를 보이게 되냐면은 이 한 값에 이렇게 몰리기보다는 이렇게 분산되게 학습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실함수 값이 적어지게 학습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걸 보시고 그래서 결과는 예측 결과가 정답 결과의 분포와 비슷할 경우 정답 결과 이 t 있죠? 요거와 분포가 비슷할 경우 더 작은 MS의 결과 값을 도출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은 1하고 좀 고루 0으로 분포돼 있죠? 정답이 이거랑 이게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분포가 비슷할수록 더 작은 MS의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MS의 실험의 결과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교차 엔트로피 방식에 대해서 볼게요. 네, 이제 교차 엔트로피, 요거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요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어가 크로스라는 게 있고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에러는 뭐 오차니까 크로스와 엔트로피가 합성된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 이론이라는 학문을 보면은 엔트로피라고 어, 요 로그에다가 확률 값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앞에 또 확률 값을 또 곱해줘요. 확률값 곱하기 로그 그 다음에 확률값 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불확실성이 나와요. 결과로 불확실성.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죠? 그쵸? 0.5, 0.5죠? 이분하다는 이게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이 신기하게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게 설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9예요. 90%. 그 뒷면이 나올 확률이 0.1, 10%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낮겠죠. 예. 그래서 엔트로피는 그 불확실성을 계산하는 척도예요. 예. 그래서 확률 값이 이분하게 분포가 돼 있으면은 불확실성이 올라가죠. 엔트로피 값이 올라가요. 근데 어떤 한 확률 값에 확률 값이 몰려 있으면은 불확실성은 낮아져서 엔트로피는 낮아진다. 값이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크로스가 붙었어요. 크로스. 크로스라는 거는 어떤 교차 뭐 이런 거죠. 그 바꿔지는 거. 엔트로피는 여기에 확률 값이 나왔으면은 여기도 YK가 나왔으면 여기도 YK가 나와야 되는데 YK가 아니라 비교가 하고자 하는 TK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YK랑 TK랑 얼마나 유사하느냐 요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YK가 아니라 TK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차됐다. 크로스됐다. YK가 아니라 TK로 바꿔졌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엔트로피 계산 방식이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여기다가 정답 레이블을 넣고 정답 원한 인코딩이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소프트맥스의 추론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어떤 특징을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볼 텐데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여져요. 그래서 로그는 뭐냐면은 밑이 2 익스포넨셜 그 있죠 자연값 자연수값 그래서 이제 2인 자연로그다. 그 다음에 요 YK는 신경망의 출력이다. 신경망의 출력 요거는 그 다음에 TK는 정답 레이블이다. 그래서 정답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원소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원한 인코딩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TK가 보면은 원한 인코딩이니까 정답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요 결과값이 어떤 값만 나올지가 계산이 되죠. 그거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답일 때 TK가 1일 때 추정의 자연 로그 요 YK의 요 로그 값을 계산하는 식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쵸? 결론적으로 봤을 때 TK가 1인 데가 하나 있죠.
정답일 때 그때의 yk 값, 로그 yk 값, 그 값을 빼내는 게 이 교차 엔트로피 값이다. 네. 그래서 인식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추론이 0.1, 0.05, 0.6 여기가 이제 정답이죠. 이렇게 돼 있고 정답은 당연히 원한 인코딩이니까 여기가 1이면은 요거를 원한 인코딩에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t가 1이고 로그 0.6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로그 0.6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플러스가 결국은 되죠. 그래서 0.51. 예. 그래서 요거의 크로스 엔트로피 값은 0.5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정답일 때의 출력이 전체 값을 결정한다. 이 정답일 때에 그 해당하는 클래스의 그 추론값 있죠? 그거가 전체 값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MSE 그 민스퀘어 에러 그 방식에서 계산했던 결과 1, 2, 3을 동일하게 이 교차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서 결과값을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M리스트 숫자 인식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MSE랑은 달라졌을까? 보시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y가 0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0이 되면은 로그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미세한 숫자를 더해줍니다. 엡실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를 더해줬고 그래서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나 작은 값 더해주면 돼요. 근데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게 너무 작은 값은 넣지 않고 적당히 뭐 이 정도면 돼요. 이렇게 넣고 넘파이 로그에 요거 넣고 정답값 t 넣고 요거를 서메이션 하고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크로스 엔트로피가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값 넣고 요 값을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0.69.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 기억나죠? 요거는 좀 균일하게 에러가 분포돼 있고 요거는 한 곳에 집중돼서 에러가 있는 경우 요거는 정답 값이 낮고 요거는 정답 값이 높고 요 경우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계산해 보면은 요거는 0.93 요거는 0.110 5 3 4 9 4 46 84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0.105349 어때요? 요거랑 요랑 동일하죠? 그쵸. 이게 차이점입니다. MSE는 이 정답이 아닌 것에 분포 값이 영향을 주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정답만 상관이 있어요. 정답만. 정답이 0.9로 똑같으면은 결과값도 똑같다. 정답 값이 아닌 다른 거는 상관이 없다. 요렇게 결론이죠. 그래서 정답 클래스의 예측 결과값이 클수록 더 작은 크로스 엔트로피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 네. 이게 정답값의 정답값의 결과값이 더 높은 확률을 가지니까 MSE가 아닌 크로스 엔트로피죠. 이거 오타네요. 크로스 엔트로피 결과값이 더 낮게 되는 거죠. 더 낮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낮으면은 더 높은 에러 값을 갖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예. 네, 그래서 바꿨어요. 이제 C다 크로스 엔트로피 결과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미니 배치 학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미니 배치 학습. 그래서 우리 앞에 배치를 통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어떤 추론값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이 훈련에 대해서도 배치를 적용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할 텐데 미니 배치 학습이에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를 구하려면은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해야 돼요. 예.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손실함수를 구하려면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y가 있고 여기가 이제 t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인덱스가 하나 더 있어요. n이라는 인덱스가 있죠. 이 n 그리고 n에 대해서 더해줘요.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더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요 n이 어떤 데이터
전체 집합에 대해서 합산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 n이 m리스트 같은 경우는 요 n이 몇 장이 되겠어요? 예, 훈련 데이터는 6만 장이었죠. 그래서 이 n을 6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합산을 하는 거예요. 이 k는 10개의 클래스고 좀 많죠. 훈련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 지금 m리스트는 작은 데이터셋이라서 6만 장이었는데 보통은 100만 장 이러죠. 100만 장, 뭐 200만 장.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너무 많게 되면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못 구할 수도 있어요. 메모리가 그 허용을 안 해서 만약에 100만 장이라고 치면은 데이터 하나에 요즘 뭐 한 1메가 정도 하죠. 그러면은 100만 장이면은 엄청나죠? 뭐 수백 기가 뭐 되겠죠. 뭐 그러면은 수백 기가에 대한 거를 허용할 수 있는 램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웬만한 컴퓨터는 없죠. 그래서 거의 못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꺼번에 합산을 못 해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요 값을 다 합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경우는 수백 수천만 장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쪼개야 된다는 거죠. 훈련 데이터의 일부만을 골라서 근사치를 학습한다. 그거를 미니 배치 학습이라고 그래요. 미니 배치 학습. 6만 장의 훈련 데이터 전부에 대해서 이 손실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100장 정도를 무작위로 뽑아서 학습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해서 그 어떤 후보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 공약을 내걸었을 경우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국민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공약에 대해서 국민 5천만 명에 대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그 결과값을 구할 수가 없겠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 몇 명, 몇백 명을 샘플로 골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뭐 어떤 지지도 같은 게 있는데 그 지지도에 따라서 어떤 당선 확률을 예측하고 싶다. 근데 그 데이터 값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5천만 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작위로 골라서 물어본 다음에 결과값을 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차 범위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체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 결과값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걸 할 때 한번 그 미니 배치와 이터레이션, 에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훈련 데이터가 있어요. 훈련 데이터 전체, 엠리스 같은 경우는 6만 장이 있죠. 그거를 배치라고 그래요. 원래는 요 훈련 데이터 전체가 배치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훈련을 하면은 훈련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훈련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거를 배치 경사 하강법이라고 그래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 전체를 다 읽고 최적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한 번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데 메모리가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 배치를 쪼갭니다. 미니 배치로 여러 개로 쪼개요. 그래서 이 미니 배치 이 조그만 거 하나를 배치 사이즈라고 그래요. 이거 잘 유의하셔야 돼요. 이게 배치인데 이게 배치 사이즈예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은 이렇게 좀 부정확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배치 사이즈는 미니 배치의 크기예요. 그래서 미니 배치를 여러 개를 놓겠죠. 예. 그래서 미니 배치를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놨다고 칩시다. 일곱 개를 다 봐야지 배치를 한번 본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터레이션은 그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를 이 배치 크기로 나눠준 거. 그게 지금 7이었죠. 이터레이션은 7이다.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 몇 이터레이션을 할 것이냐? 그러면 7 이터레이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 배치와 미니 배치 간에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다양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요 배치가 있으면은 미니 배치를 하나 뽑아요. 그럼 요거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미니 배치를 또 뽑아요. 요 데이터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미니 배치를 랜덤으로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뽑아요. 그래서 가능한 미니 배치끼리 겹치지 않게 미니 배치를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을 다 훈련을 하면 그게 이제 한 이터레이션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니 배치 기반으로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가중치를 업데이트해 나가요. 그래서 그 방식을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라고 해요. 미니 배치마다 읽고 한 스텝을 진행한다라는 거. 그리고 요 이터레이션 7이터레이션 있죠. 요거 7을 한번 다 보면은 그거를 우리는 한 에폭을 훈련했다라고 해요. 한 에폭. 전체 훈련 데이터가 학습에 한 번씩 다 사용이 돼가지고 훈련이 된 상태. 그러니까 7이터레이션 요거를 어, 훈련을 시행한 상태. 그거를 우리는 한 에폭이 훈련이 됐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한 에폭을 훈련시키고 보통 두 에폭, 세 에폭, 다섯 에폭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에 한 에폭 가지고 어, 최적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상태가 이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폭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이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은 언더피팅이 아니라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상태로 가는 거고, 에폭을 막 10회폭, 20회폭, 30회폭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가 발생할까요? 그쵸. 오버피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버피팅. 지나치게 학습된 상태. 그 다음에 덜 학습된 상태. 그 중간에 적정점. 그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예, 라는 거. 이 용어를 한번 정리해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주의사항을 봅시다. 미니 배치 크기가 1인 경우, 미니 배치가 데이터 한 장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분산이 돼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용어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예요. 요 용어를 써요. 확률적 경사강법. 요게 미니 배치가 1일 경우에. 그런데 그냥 미니 배치가 1이 아니라 2, 3, 4, 10, 128 뭐 이렇게 큰 미니 배치가 배치보다는 조금 작게 설정되어 있는 1보다는 커도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미니 배치 훈련법을 그냥 통상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원래 정의는 미니 배치가 1일 경우에 훈련법을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지만 통상에서 미니 배치 방식을 훈련하는 방법을 그냥 이렇게 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배치 크기를 선택할 때는 가능하면 2의 승수로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그 메모리를 가능한 최대로 잘 이용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메모리가 워낙 발전돼서 이제 크지만 그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고 꼭꼭 눌러서 쓰기 위해서는 이 물리적인 이 메모리는 실제적으로는 0과 1의 그런 그 게이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도 반도체적인 그 게이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2의 n승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기가 뭐 2기가 이런 것도 사실 보면은 뭐 1024 뭐 이런 식으로 2의 n승이에요, 다. 뭐 기가수라든지 메모리 크기라든지 다 2의 n승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크기 2의 n승인데 그거에 맞춰서 할당을 하면은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요즘에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치 경사강법은 메모리 여유 공간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죠. 예. 요거는 배치 경사강법은 메모리 여유 공간에 따라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 미니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미니 배치를 충분히 작게 잡지 않으면 꽤 크게 잡으면은 메모리가 허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훈련 같은 경우는 뭐 그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뭐 128장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256과 512 정도는 허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미지 하나에 한 1메가 정도 하니까. 그래서 뭐 1메가가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 매니 배치의 이 크기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너무 크게 잡으면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죽는 현상이 발생하고 메모리를 넘어가게 되니까. 근데 너무 작게 잡으면은 훈련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다시 말해서 미니 배치를 너무 작게 잡으면은 정확한 값이 안 나오겠죠.
정확한 값이 안 나오니까 지금 뭐 이 6만 장에 대해서 다 해야지 정확한 값인데 뭐 한두 장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정확한 값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최적 가중치를 구할 때까지 계속 적당한 값이 나올 때까지 훈련을 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이 플렁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봅시다.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인데 미니 배치의 크기가 1인 경우 확률적 경상 하강법이라고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었죠. 요게 이제 그건데 미니 배치의 크기에 따라서 정답 수렴 속도를 한번 봤어요. 요거는 이제 추천은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배치 훈련 데이터 전체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이 최적점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짧은 패스로 가요. 굉장히 훈련이 빨라져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최적 가중치를 구하기에 유리한 거죠. 그 한 스택 갈 때마다 5천 그 6만 장에 대해서 다 물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거를 하면 5천만 명 국민에 대해서 다 물어보면서 하니까 굉장히 빨리 수렴을 하게 돼요. 미니 배치는 그것보다는 느리겠죠. 5천만 명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한 100명한테 물어보니까 그거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한 장에 대해서 하는 거는 엄청난 시행 오차가 있죠. 엄청난. 이게 정확한 값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다시 말해서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배치 크기를 크게 잡으면 빨리 수렴하게 된다. 그런데 미니 배치 크기를 작게 잡으면은 훈련은 가능하지만 훈련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심지어 정확한 값에 이르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자, 요거는 이제 요쪽 자리에서 가져온 건데 배치 방식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미니 배치 크기가 전체 훈련 데이터 크기와 같은 경우 이제 배치 훈련법이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전체 데이터를 다 봤을 경우에는 글로벌 미니멈에 수렴한다. 그 다음에 벡터라이제이션 효율이 좋다. 벡터라이제이션 효율이 좋다는 거는 정답까지 가는 최적의 벡터. 벡터라는 건 이제 방향성이죠. 방향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이터리시당 속도가 당연히 느리겠죠. 한 번 훈련을 하려면은 5천만 명에 대해서 다 물어봐야 되니까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속도도 느리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 여유 공간에 따라서 실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에 반해서 미니 배치 훈련법은 벡터라이저 효율이 어느 정도는 있고 이터레이션당 속도가 배치보단 빠르겠죠. 이런 어떤 절충안이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엠니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미니 배치 사이즈 10에 대해서 요거를 추출해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미니 배치를 추출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을 받았고 쉐이프가 이렇게 되죠. 훈련 데이터 6만 장, 784, 그리고 10. 이거는 이제 클래스고, 요거는 28/28 곱해진 값이에요. 리쉐이프 뭐 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트레인 사이즈는 계산해 보면은 6만 장이죠. 그 다음에 배치는 열인데 그러면은 6만 장이 배치 크기고 그 다음에 미니 배치의 크기 이 배치 사이즈는 이제 10이라고 했을 때 이터레이션은 몇이 될까요? 그렇죠. 6만을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0개를 무작위로 뽑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마스크 해가지고 랜덤하게 한번 뽑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사이즈 6만 개 중에서 10개를 무작위로 뽑는다. 초이스를 했어요. 그러면 추루 firs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마스크를 가지고 트레인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트레인. 그럼 X 트레인은 6만 장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추루 first 뭐 이렇게 가니까 10개가 무작위로 뽑혀서 X 배치로 나오는 거고 정답 레이블도 배치 마스크를 집어넣으면은 정답에 해당하는 Y 값이 그 정답 그 레이블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배치 마스크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 배치 마스크 있죠. 그래서 뽑아 보면은 랜덤하게 이 6만 개 중에서 10개를 이제 뽑은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38,237번째 데이터를 샘플로 뽑은 거죠.
이렇게 뽑고 해서 10개를 이제 무작위로 뽑는 프로그램이 작성이 됐다. 그래서 X 배치와 Y 배치가 이제 뽑힌 거죠. 네. 자, 그래서 미니 배치 교차 엔트로피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이 배치 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에필론은 적용이 되고 그 대신에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수식이 하나 더 들어가죠. 이 배치 사이즈는 10장 그 크기. 그래서 들어오는 Y의 쉐이프를 뽑은 다음에 그게 이제 10장이 뭉쳐서 들어올 테니까 이 배치 사이즈는 10장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장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리쉐입을 한다. 네. 그래서 차이점은 요거예요. 배치 사이즈로 나눠준다. 배치 크기로 나눠주는 코드만 추가하면 된다라는 거. 예. 잠깐 이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